북한은 김씨 일가의 3대 세습으로 성립된 전제주의 정권입니다. 지금이야 이 김씨 일가가 모든 권력을 쥐고 군림하고 있지만 광복 그리고 북한이 성립된 초창기만 해도 김일성의 1인 독재 체제는 아니고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광복 당시 33살에 불과했던 김일성이 다른 세력을 숙청해가며 어떻게 정권을 잡았는지 김일성 숙청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45년 8월 9일 소련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와 북한 지역에 소련 급동군을 보내 일본군을 제압했습니다.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조선이 광복을 맞고 미소 간 협의로 38선이 그어지자 소련은 군대를 북쪽에 주둔시키고 경무사령부를 설치해 일본이 퇴각하며 비어있는 행정, 치안 등을 담당했죠. 그러면서 조선의 사정을 관찰합니다. 북쪽은 남쪽보다 오히려 사회주의 계열의 세력이 약했습니다. 당시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리우며 개신교 우파의 영향력이 컸고 오히려 대구가 동양의 모스크바라 불리우면서 좌파적 색채가 강한 곳이었습니다. 공산 사회주의의 거두로는 남로당의 박헌영, 의열단과 조선의용대 총대장이었던 김원봉이 있었는데 둘 다 남쪽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죠. 북쪽에 당시 가장 명망 높았던 인사는 평남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독립운동가 조만식이었습니다. 후에 친미 기독교 우파 정당인 조선민주당을 창당해 사회주의와는 거래가 있었죠. 때문에 소련은 북쪽의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처럼 자신들의 영향력에 강하게 미치는 친소, 반일 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과 친하며 항일운동을 했던 북조선 출신 인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간택된 것이 항일운동을 했으며 소련 극동 전선군에서 군생활을 했던 김일성이었죠. 스탈린은 김일성을 서포트해줍니다. 1945년 9월 원산으로 들어온 김일성은 10월 14일 소련군과 함께 평양으로 입성하며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벌입니다. 소련은 김일성의 거의 유일한 항일 투쟁 업적인 보천보 전투를 부풀려 홍보하죠. 그리고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조선의 신탁통치 얘기가 나오며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조만식을 감금하고 북한은 좌익 중심으로 세력이 개편됩니다. 그리고 이 좌익 세력 중 북한 정권을 세우는데 영향을 준 파벌은 총 4개였습니다. 만주파, 만주 연해주 일대에서 빨치산 무장 항일 투쟁을 한 세력입니다. 김일성, 최용건, 김책, 김일 등이 여기로 분류되며 소련의 지지를 받고 조선노동당과 인민군의 핵심 세력으로 부상합니다. 국내파, 오기섭, 최영달 등 국내에서 항일 투쟁을 지속하던 인물들로 만주와 가까운 함경도 출신들이 대다수라 만주파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연안파, 중국 본토에서 중국 공산당과 함께 활약한 사람들입니다.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출신이지만 김원봉에게서 주도권을 뺏은 김두봉, 최창희, 무정, 박일우, 윤공음, 서휘 등이 있습니다. 당시 김일성보다 더 큰 군부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대규모 항일 투쟁도 하였으나 주 활동 지역이 북한과 거리가 있어서 대중적 지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죠. 소련파, 이름처럼 소련 출신 인물들입니다. 박창욱, 허가이, 남일, 방학세 등 소련 유학파 및 고려인 2, 3세들로 구성되어 있고 북한 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소련에서 직접 선발해서 보낸 세력들입니다. 소련은 친중적인 요인이 많았던 연안파에게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만주파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특히 다른 항일 독립운동가에 비해 세력과 인지도에서 크게 밀렸던 김일성은 소련의 서포트를 받으며 성장하였습니다. 1946년 7월 김일성은 박헌영과 함께 모스크바로 초대되어 스탈린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로써 북 김일성, 남 박헌영을 인정받게 되죠. 또 조선노동당 창당 때 위원장에는 김두봉, 부위원장에는 김일성이 오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힘은 김일성이 갖고 있었죠. 1948년 조선인민군 창군으로 적화 통일을 위한 준비에 돌입합니다. 또 남쪽에서 여운형, 이승만, 김구에 밀린 박헌영은 김삼룡, 리승엽, 리강국 등 남로당 기타 지식인들과 월북합니다. 김일성은 소련파의 허가이, 연안파의 무정, 박일우 등에게 견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거물이자 인기가 많았던 박헌영은 김일성과 다른 인물들에게 커다란 위협이었습니다. 그러자 김일성의 만주파는 연안, 갑산, 소련파와 남로당을 이간질시킨 다음 이들과 연합하여 남로당 계열을 서서히 몰아붙였고 조금씩 박헌영은 주도권을 상실해가죠. 수세에 몰린 박헌영은 설레발을 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기만 하면 자신의 남로당 20만 명이 폭동을 일으켜 인민군에 호응할 것이라고요.
했죠. 스탈린의 허락을 받고 1950년 6월 25일 군사위원장 김일성과 박헌영은 한국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호언장담했던 박헌영의 말과는 다르게 남로당은 제대로 된 힘을 쓰지 못했고 유엔군의 반격으로 초반에 전쟁을 끝내려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김일성은 극대노하여 박헌영을 비판하였고 이를 계기로 남로당 계열과 박헌영은 실각하고 맙니다. 그리고 군사권을 가지고 있는 김일성은 이런 실패에 대한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며 이 전쟁 시기 때 자신에게 반대해온 인물들에 대한 숙청을 시작합니다. 전쟁 중 자신의 명령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소 김일성을 비판해왔던 연안파 무정을 숙청하죠. 또 평소 김일성의 말을 잘 듣지 않았던 소련파 엘리트 허가해를 시각합니다. 휴전 이후에는 더 본격적인 숙청을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특정 인물을 숙청했지만 1955년부터는 연안파, 소련파 등 대외 의존성이 강한 세력에게 애국심이 없고 주체적 사상이 부족하다며 자신의 만주파를 제외한 모든 세력을 디스하고 숙청해 나갑니다. 아니 지는 소련 지원받아서 30대에 정권 잡았으면서 무슨 대외 의존성이야. 내로남불은 공산당 패시브 스킬인가? 1955년 전원회의에서 박헌영의 남로당과 협력하려 했다는 명목으로 연안파의 박이로도 제거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숙청의 피바람에 맞서 공식적인 북한 유일한 쿠데타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죠. 8월 종파 사건. 33살에 평양으로 들어와 국내에 지지기반과 세력이 딱히 없었던 김일성은 소련의 지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무정, 허가이, 박헌영, 리강국, 리승엽, 박일호 등을 숙청해왔죠. 당연히 이러한 숙청의 피바람 속에서 불만은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상황은 한국전쟁 직후 먹고 살기 힘든 시기였죠. 김일성은 소련의 중화학공업 우선정책을 받아들여 남한 적화 통일을 위해 무기와 중장비 제조 등 중공업에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연안파와 소련파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일단 농업과 경공업 위주로 발전시켜 인민들의 삶을 편안히 해줘야 한다 라고 주장하죠. 그러던 중 소련에서 독재와 숙청을 일삼던 스탈린이 사망하였습니다. 다음 국가 원수로 등장한 흐르시초프는 스탈린을 살인, 독재자로 비판하고 특정 개인에 대한 숭배를 지향하자고 말합니다. 김일성을 서포트해주던 사람이 없어지고 독재와 개인 숭배를 욕한다? 북한의 연안파와 소련파에게는 김일성 개인 우상화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던 1956년 6월 김일성은 소련과 동유럽 국가 방문으로 평양을 비우게 됩니다. 그리고 반 김일성 세력들은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죠. 이들은 군사적 행동이 아니라 당 중앙위원들을 포섭, 당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동조하며 분위기를 이끌어 김일성을 중앙위원장에서 몰아내고 최창익을 중앙위원장으로 하는 김일성에 대한 쿠데타를 결의합니다. 유사시에는 연안파는 중국, 소련파는 소련이 도와줄 것이라 믿었죠. 북한의 공식적인 유일한 쿠데타 8월 종파 사건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딱히 구심점이 없었던 소련파와 각 인물들의 개성이 강해 뭉치지 못했던 연안파에 비해 만주, 빨치산파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조직력이 대단했습니다. 연안파와 소련파가 미처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요. 만주파 최용건은 반 김일성 세력의 움직임을 일찌감치 눈치채고 김일성에게 알립니다. 평양으로 돌아온 김일성은 원래 7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당 전원회의를 연기시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까웠던 갑산파 세력과 동맹을 맺고 당 위원들을 역으로 포섭하죠. 그리고 8월에 기습적으로 회의를 개최합니다. 전원회의 당일 당 위원들이 역으로 포섭당한지 모르고 있었던 윤공흠은 김일성 비판을 시작합니다. 김일성의 정책은 실패다. 김일성 개인을 왜 숭배하냐. 김일성은 윤공흠이 중상모략을 피고 있다고 비판하죠. 그러자 윤공흠을 비롯한 반 김일성파 예상과 달리 당 위원들이 김일성의 말에 동조하며 윤공흠, 서휘, 최창익 등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일성 지지자들은 윤공흠을 연설대에서 끌어내렸고 회의장의 분위기가 자신들에게 불리해지자 연안파는 중국으로 망명을 해 마오쩌둥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박창욱은 자포자기하고 모든 지휘를 내려놓았고 눈치가 빨랐던 김승환은 발표를 준비하다 소련으로 도망칩니다. 북한에서 연안파가 축출되면 중국의 영향력이, 소련파가 없어지면 소련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한 두 국가는 마침 북경에서 회의를 하고 있던 제1부 수상 미코얀, 한국전쟁에도 참전했던 국방부장 펑더화이로 초호와 방북단을 파견했죠. 방북단은 8월 전원회의 때 실각했던 연안파와 소련파를 복권시켜줄 것을 요구, 사실상 중국과 소련이 북한에 내정 간섭을 했습니다. 당시 남한에는 주한미군의 전술 핵도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며 중국, 소련과는 등을 질 수 없었던 김일성은
일단 복권은 시켜줍니다. 하지만 형식상의 복권이었으며 김일성의 잔혹하고 집요한 성격을 알아서 보복이 두려워 대부분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자제하겠다고 하면서 안으로는 비밀리에 반대파 숙청 작업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장을 지낸 김두봉 등 200여 명을 종파주의자로 몰아 숙청을 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중국과 소련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김일성에게 발끈하였으나 소련은 헝가리 혁명, 중국은 반우파 투쟁 등 내부 문제가 시급해졌습니다. 그러다 1958년 중소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북한을 서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였고 자연스레 북한에 대한 내정 간섭은 없어지며 김일성은 연안, 소련파를 완전히 축출, 자신의 주체 사상을 공고히 해나갑니다. 유일한 다른 파벌인 갑산파는 목민심서와 같은 전통 문화를 연구하며 민생에 힘을 쓰고자 했습니다. 김일성의 편에 서며 만주파와 비교적 가까웠던 갑산파였지만 농업, 경공업을 중심으로 하며 과도한 국방비 지출을 줄여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자 라고 주장하자 군비 증강과 중화학공업 육성을 부르짖는 김일성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되죠. 그리고 결국 토사구팽을 당하고 맙니다. 당 내부에서의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나자 김일성은 이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사상 검증과 강도 높은 검열을 시작합니다. 5호 담당제를 도입,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하며 통제하죠. 불순분자를 색출해서 아오지 탄광 같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버리며 명실상부한 김일성 1인 체제를 완성합니다. 북한의 근본을 자신과 만주파로 정의내리며 각종 기록에서 연안, 소련, 갑산파를 지웠습니다. 공식적인 북한 유일의 쿠데타 8월 종파 사건을 성공했다면 북한이 지금과 같은 3대 세습을 자행하며 북한 인민들의 고열을 빠는 변태적인 곳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베트남이나 쿠바, 기타 동유럽 국가와 같은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지금처럼 핵에 목숨을 걸지도 않았을 것이고 연안 갑산파의 말처럼 경공업, 농업 위주로 육성했다면 고난의 행군 시절을 겪지도 않았을 거고 지금보다는 북한 인민들의 삶이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김일성과 만주파의 조직력과 능력을 너무 쉽게 보고 단순히 회의에서 비판을 해 김일성을 몰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 연안 소련파의 아니란 계획도 문제가 있으나 김일성에게 대항하였던 8월 종파 사건의 실패가 너무 아쉽습니다.